성호 씨는요, 이제 남은 인생 좀 자기 위해 살아도 돼요. 66회를 살면서 누군가 제 이름을 그렇게 다정하게 불러준 적이 있었나 싶어서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4년을 공장 설비 라인에 묻어두고 퇴직한 뒤 집에선 말이 줄고 밥상은 식어만 가는데 탁구장에서만큼은 제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을 숨겼습니다. 운동만 한다고 그냥 건강 챙긴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해졌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더 자주 찾았고 아내는 저를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체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저는 뭘 놓치고 있었던 걸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복이 닿길 바라겠습니다. 퇴직 뒤 첫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알람 없이도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34년을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길을 걸어 공장 정문을 통과했던 몸이 이제 갈 곳이 없어졌는데도 여전히 그 시간에 깨어나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이 참 이상했어요. 억울한 건지 허전한 건지 그냥 멍한 건지도 몰랐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거실로 나왔어요. 아내 정희 씨는 이미 부엌에 있었습니다. 된장국 냄비를 젓고 있었는데 저를 봤는지 안 봤는지 그냥 젓고만 있더라고요. 저도 딱히 말을 꺼내진 않았습니다. 뭘 말해야 할지를 몰랐거든요. 오늘부터 뭘 하냐고 물어봐 줬으면 좋겠기도 했는데 그 말이 나오지 않으면 또 어쩌나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앉았습니다. 밥상 위엔 반찬이 3가지 놓여 있었어요. 계란장조림, 깍두기, 멸치볶음. 늘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그 반찬들이 낯설어 보였어요.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 국을 한 숟가락 떴다가 식었구나 싶어 다시 내려놓고 정희 씨는 밥을 절반쯤 먹다 일어나 개수대로 갔어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그게 그날 아침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퇴직하면 쉬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쉬니까 쉬는 게 아니었습니다. 몸은 가만히 있는데 머릿속은 자꾸 뭔가를 찾는 거예요. 공장에 있을 때는 라인 점검이다, 부품 교체다, 안전 순찰이다 해서 하루가 빠듯했는데 이제는 오전 9시부터 할 일이 없어요. 텔레비전을 켰다가 끄고 신문을 펼쳤다가 접고 마당에 나가 화분에 물을 줬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렇게 하루가 갔습니다. 그 공허함이 며칠 가더니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냈어요. 잠이 얕아지고 식욕도 줄고 뭘 해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정희 씨가 어느 날 아침 무심하게 말하더라고요. 동네 체육관에 탁구장 생겼다는데 한번 가보지 그래요. 칭찬도 아니고 걱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정보를 전달하는 투였어요. 저도 그냥 듣고 말았는데 이상하게 그 말이 하루 종일 머릿속에 있었어요.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한테 탁구장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오래 남아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뒤 혼자 동네 체육관 2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을 여니까 공 튀는 소리가 먼저 났습니다. 탁, 탁, 탁. 규칙적이면서도 빠른 소리였어요. 낡은 마룻바닥이 삐걱거리고 벽에 붙은 선풍기가 느리게 돌아가고 구석에선 누군가 수건으로 땀을 닦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 잠깐 서 있었어요. 어색했거든요. 아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먼저 다가온 사람이 있었어요. 처음 나오셨어요? 50살 언저리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머리를 묶고 운동복 차림인데 어딘가 단정했어요. 표정이 밝았습니다. 억지로 친절한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사람처럼 보였어요. 네, 처음이에요. 어색하죠? 처음엔 다 그래요. 라켓 잡아보셨어요? 라켓을 건네주더라고요. 어떻게 잡는지 살짝 보여주면서 손목은 어떻게 쓰는지, 팔꿈치는 어디 두는지. 가르치는 투가 아니라 같이 해보자는 투였습니다. 공을 몇 번 받아쳤더니 그 여자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손목 힘은 좋으시네요. 감 있으세요? 그 한마디가 가슴에 딱 박혔습니다. 오래됐어요. 누군가 제가 잘한다는 말을 해준 게.
공장에서 34년을 일했는데 잘한다는 말보다는 빨리 하라는 말, 다시 확인하라는 말이 더 많았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잘했다는 말이 언제 마지막이었는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그런데 처음 보는 사람이 제 손목을 보고 감 있다고 했어요. 별것도 아닌 말인데 얼마나 오래 그 말을 안 들었으면 가슴이 그렇게 뜨거워지던지. 탁구를 치고 나니까 목이 말랐어요. 계단 앞 자판기 앞에 섰더니 그 여자도 거기 있었습니다. 동전을 넣으면서 저한테 뭐 마실 거냐고 물어봤어요. 아메리카노 하나 뽑아서 그냥 건네주더라고요. 말이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최나경이에요. 여기 온 지는 꽤 됐어요. 배성호입니다. 성호 씨, 다음 주에도 나오세요. 오늘 생각보다 잘 치셨어요. 그 말이요. 성호 씨, 제 이름 뒤에 시를 붙여서 자연스럽게 부른 그 말이요. 그게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았어요. 제 이름을 이렇게 다정하게 부른 사람이 언제였던가? 공장에서는 다들 배 기사님이라고 불렀고 집에서는 그냥 여보거나 아빠였어요. 누가 배성호 씨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눈을 마주친 게 몇 년 만인지 솔직히 기억이 안 났습니다.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에 운동화를 벗고 들어섰더니 거실에서 정희 씨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운동 갔다 왔냐는 말도 없었어요. 저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젖은 양말을 벗어서 현관 쪽에 뒀더니 나중에 정희 씨가 세탁기 쪽으로 밀어놓더라고요. 그게 다였어요. 그날의 대화가. 그런데 이상하게 자리에 누워서 잠이 빨리 왔어요. 오랜만에 몸을 썼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엔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기분이 생긴 거예요. 다음 주 탁구장을 기다리는 기분.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경 씨를 기다리는 기분도 있었어요. 그 다음 주에 또 갔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또 갔어요. 나경 씨는 갈 때마다 저를 먼저 알아보고 먼저 말을 걸었어요. 탁구 자세가 늘었다거나 오늘 좀 피곤해 보인다거나 지난번에 말한 손목 자세 고쳐봤냐거나 별것 아닌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가 오늘 여기 왔다는 걸 누군가 알아본다는 느낌을 줬어요. 공장 34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그 감각이 탁구장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탁구가 끝나고 나경 씨가 말했어요. 이따 커피 한잔 하면서 가실 거냐고. 근처 카페로 가자고. 처음엔 그냥 같이 가자는 거겠지 싶었는데 카페에 들어가니까 둘이었어요. 다른 회원들은 각자 가고 나경 씨는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퇴직하고 어떻게 지내냐, 고향은 어디냐, 가족은 어떻게 되냐.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공장 얘기, 퇴직하고 나서 허전한 얘기, 집에서 할 일이 없다는 얘기. 나경 씨는 중간에 끊지 않고 다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가끔 맞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하면서. 그 시간이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발이 가벼운 게. 그 다음 주부터 체육관 가는 횟수가 조금씩 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주에 2번이었는데 3번이 됐습니다. 그리고 탁구가 끝나면 나경 씨와 커피를 마시거나 근처에서 간단히 뭔가를 먹고 오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 됐어요. 저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운동 끝에 잠깐 쉬는 거라고, 동네 사람끼리 얘기 나누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희 씨한테는 운동 다녀온다고만 했습니다. 운동이 좋다고, 탁구가 생각보다 재밌다고. 나경 씨 얘기는 꺼내지 않았어요. 꺼내야 할 이유를 못 느꼈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사실은 꺼내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아서 그냥 두었습니다. 아내가 물어보지 않으니까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탁구가 끝나고 자판기 커피를 뽑아 마시는데 나경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성호 씨, 이따 시간 되면 저랑 잠깐 어디 갔다 올 수 있어요? 보여드리고 싶은 데가 있어서요. 어디냐고 물었더니 웃으면서 가보면 안다고 했어요. 그날 나경 씨 차를 따라서 간 곳이 어디였는지 저는 그때도 몰랐어요. 그게 그냥 오후 나들이인 줄만 알았으니까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 순간이 처음 기울기 시작한 지점이었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생겼다는 설렘 뒤에서 무언가가 아주 천천히 제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의 저는 그걸 몰랐어요. 몰랐고 솔직히 알고 싶지도 않았는지 모릅니다. 누가 제 이름을 먼저 불러준다는 게 그렇게 오래 굶주린 감각이었거든요. 처음엔 그냥 운동이었어요. 주에 2번 체육관 2층 탁구장. 라켓 잡는 법도 어설프고 공을 받아치다가 헛스윙도 자주 했습니다. 그래도 몸을 쓰고 나면 개운했어요. 집에서 천장만 보다가 땀을 흘리고 나오니까 하루가 뭔가 채워진 기분이었거든요. 그게 처음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탁구보다 탁구 끝나고가 더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나경 씨는 탁구장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공이 엇나간 회원한테 괜찮아요, 다시 하면 돼요 하고 웃어주고, 새로 온 사람한테는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고, 운동이 끝나면 수건이나 물 챙기는 것도 자연스럽게 했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몸에 배어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저한테도 똑같이 해주니까 저는 그게 특별한 건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했어요. 그냥 따뜻했습니다. 그것만 알았어요. 주 2회가 주 3회가 됐어요. 주 3회가 주 4회가 됐습니다. 정희 씨한테는 운동이 몸에 맞는다고 했어요. 탁구가 무릎에도 좋고 치매 예방에도 된다는 얘기를 어디서 읽었다고 했습니다. 정희 씨는 그래요 하고 말았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 무렵부터 아침 체육관, 오후엔 근처 카페가 자연스러운 하루 흐름이 됐어요. 나경 씨와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주로 나경 씨가 말을 꺼내고 저는 듣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나경 씨는 얘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동네 사람들 이야기, 체육관 이야기, 요즘 중장년들이 모일 공간이 없다는 이야기. 말이 많다기보다는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사람들 필요한 거, 그런 것들을 잘 보는 눈이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체육관 맞은편 분식집에서 우동을 먹고 있었습니다. 나경 씨는 젓가락을 들다가 잠깐 창밖을 보더니 말을 꺼냈어요. 성호 씨, 저 요즘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뭐냐고 했더니 조금 뜸을 들이다가 말했어요. 중장년들이 운동도 하고 쉬기도 할 수 있는 작은 실내 공간을 하나 만들고 싶다고. 탁구대 2대 놓고 커피 머신 하나 두고 앉아서 쉴 자리 몇 개 만들면 된다는 거였어요. 간단한 샌드위치도 팔고 무릎 보호대나 실내화 같은 것도 구석에 진열해 두면 어떻겠냐고. 말이 구체적이었습니다. 막연한 꿈 얘기가 아니라 이미 머릿속에서 몇 번 그려본 사람의 말투였어요. 저는 흥미롭게 들었어요. 공장에서 설비 일을 오래 해서 그런지 공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림 그리는 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탁구대 2대면 어느 정도 면적이 필요한지, 동선은 어떻게 짜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말이 나왔어요. 나경 씨가 눈을 반짝이면서 맞아요. 그게 바로 제가 생각한 거예요 했습니다. 그날 계산은 제가 했어요. 우동 2그릇에 김밥 1줄이었습니다. 별것도 아닌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카드를 꺼내서 계산하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들떴어요. 누군가 옆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고 저한테 의견을 묻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도 제가 아직 뭔가 쓸모 있는 사람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였습니다. 공장에서 퇴직하고 나서 처음으로 느끼는 감각이었어요. 누군가의 계획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그 감각. 집에 돌아오는 길은 좀 늦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까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정희 씨가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식탁 위엔 제 밥그릇도 있었는데 뚜껑이 덮여 있었어요. 국그릇 위엔 하얀 기름막이 얇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된 건지 그게 보이는데도 저는 그냥 수저를 들었어요. 정희 씨가 부엌에서 나오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먹고 올 거면 말은 하고 다녀요. 짜증을 내는 투는 아니었어요. 그냥 사실을 전달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에 괜히 방어적으로 반응했어요. 운동하고 잠깐 얘기 좀 했지.
그게 뭐 어때서? 정희 씨는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서 설거지를 했어요. 물 내려가는 소리가 한참 났습니다. 저는 식은 국을 다 먹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불을 끄고 자려는데 옆에서 정희 씨가 뒤척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잠이 안 오는 건지 뭔가 말하려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먼저 말을 걸면 또 뭔가를 설명해야 할 것 같아서 그냥 자는 척을 했습니다. 얼마 뒤 정희 씨가 살그머니 일어나는 기척이 났어요. 거실 쪽으로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냥 누워 있었어요. 화장실 가는가 보다 했거든요.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안 들어오길래 살짝 눈을 떴습니다. 문틈으로 거실 불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한 10여 분 뒤에 정희 씨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이불을 당기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여전히 자는 척을 했습니다. 뭘 하고 온 건지는 묻지 않았어요.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밤부터였을 거예요. 그 무렵부터 집안 풍경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밥 시간이 점점 어긋났어요. 제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지니까 정희 씨는 혼자 먼저 먹었고 제 몫은 덮어두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 됐어요. 어느 날은 밥그릇이 하나만 꺼내져 있는 걸 봤습니다. 제 것은 없었어요. 제가 늦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서 그랬겠지 싶었는데 이상하게 그 빈자리가 오래 눈에 밝혔어요. 대화도 줄었습니다. 원래도 많은 편은 아니었는데 그때부터는 더 줄었어요. 날씨 얘기, 건강 얘기, 뭐 먹었냐는 얘기 정도. 그마저도 한쪽이 꺼내야 겨우 이어지는 수준이었어요. 저도 먼저 말을 잘 꺼내지 않았고 정희 씨도 그랬습니다. 탁구장에서는 반대였어요. 나경 씨는 갈 때마다 새로운 얘기를 꺼냈습니다. 실내 운동 카페 얘기가 조금씩 구체화됐어요. 자리를 알아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동네 상가 중에 적당한 공실이 있는 것 같다고, 위치도 괜찮고 임대료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어요. 아직 확정은 아니라고 했지만 말하는 눈빛은 이미 거기 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카페에서 나경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 같은 사람이 혼자 하긴 좀 벅차거든요. 같이 봐줄 사람만 있어도 되는데. 저는 그 말에 뭔가 할 말을 찾다가 그냥 흘렸습니다.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혼자 하기 부담스럽다는 말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자꾸 귀에 맴돌았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도 밤에 누워서도 같이 봐줄 사람. 나경 씨가 그 자리에서 저를 떠올리며 한 말인지 아닌지를 저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물어볼 용기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무렵 어느 날 밤이었어요. 재킷을 벗어 걸어두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머니에서 영수증이 빠져나와 있었어요. 나경 씨와 갔던 카페 영수증이었는데 식탁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정희 씨가 빨래를 하려고 주머니를 확인하다가 꺼내놓은 거겠지 싶었어요. 저는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희 씨가 그 영수증을 어떤 눈으로 봤는지는 몰랐습니다. 몰랐고 그때는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며칠 뒤였습니다. 나경 씨가 탁구가 끝나고 말했어요. 성호 씨 상가 하나 봤는데요. 같이 가볼 수 있어요? 성호 씨 눈으로도 한번 봐주세요. 공장에서 설비 일 오래 하셨으니까 공간 보는 눈이 있잖아요. 하면서요. 저는 그 말에 어깨가 조금 올라가는 걸 느꼈습니다. 공장 다닐 때도 퇴직하고 나서도 누가 저한테 눈 좀 봐달라고 부탁하는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나경 씨는 저를 그 자리에 앉혀줬어요. 뭔가를 판단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리에. 그래요, 한번 가보죠.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이상하게 목소리가 컸어요.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 순간만큼은. 그게 문제의 시작이었다는 걸 저는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평일 낮이었어요. 나경 씨가 미리 주소를 문자로 보내줬습니다. 체육관에서 걸어서 10여 분 거리였어요. 익숙한 동네인데 그 골목은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오래된 상가 건물이 줄지어 있는 곳이었어요. 세탁소, 철물점, 오래된 부동산 하나. 그 사이에 셔터가 내려진 공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경 씨는 먼저 와 있었어요. 건물 앞에서 저를 보더니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셨어요 하면서 웃는데 표정이 환했어요. 제가 온 게 진짜 기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면서 발걸음이 빨라지는 걸 느꼈어요. 셔터를 올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 냄새가 먼저 났어요. 오래 비어 있었던 공간 특유의 냄새였습니다. 벽지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천장 형광등은 3개 중에 하나가 나가 있었어요. 바닥은 낡은 비닐장판이었는데 모서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창문 유리엔 먼지가 뿌옇게 앉아 있었어요. 저는 공간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설비 일을 오래 한 사람 눈으로 보니까 이것저것 보이는 게 있었어요. 배수관 위치, 전기 분전함, 환기구 방향. 낡긴 했지만 구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면적도 탁구대 2대 놓기에 넉넉하진 않아도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때 나경 씨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저쪽 벽 붙여서 탁구대 2대 놓고요. 저기 입구 쪽에 커피 머신 두면 딱 좋아요. 창가엔 혼자 오시는 분들 앉을 자리 만들고 구석엔 운동용품 진열대 놓으면 되고.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흥분해서 떠드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 번 머릿속으로 그려본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손가락으로 이쪽 저쪽을 가리키는데 저도 모르게 그 손끝을 따라 시선이 움직였어요. 빈 공간이 아니라 뭔가 채워진 공간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낡은 벽지 대신 깔끔하게 페인트 칠된 벽이, 나간 형광등 대신 따뜻한 조명이, 들뜬 바닥 대신 새 장판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이상한 감각이었습니다. 제가 그 빈 공간에서 미래를 보고 있었어요. 나경 씨가 물었습니다. 어때요? 성호 씨 눈에는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구조는 괜찮다고, 전기 용량 확인은 해봐야 하고 환기가 좀 약할 수 있으니 창문 크기 봐야 한다고. 공장에서 배운 것들이 저도 모르게 줄줄 나왔습니다. 나경 씨는 역시 성호 씨다. 그런 건 제가 혼자 보면 몰랐을 거라고 했어요. 그 말에 제 어깨가 또 올라갔습니다. 그날 오후에 나경 씨가 근처 카페로 데려갔어요. 자리에 앉더니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메모였어요.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커피 머신, 탁구 기기, 초도 운동용품. 항목별로 예상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가 반듯했어요. 대충 적은 게 아니라 여러 번 고쳐 쓴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넣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혼자 다 감당하긴 벅차고요. 말을 잠깐 멈추더니 저를 봤습니다. 성호 씨가 같이 해주시면 정말 든든할 것 같아요. 운영도 성호 씨가 주로 봐주시고 저는 사람 관리나 홍보 쪽 할게요. 성호 씨는 공간이랑 기기 쪽만 봐주셔도 충분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노트를 들여다보면서 숫자들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보증금이 얼마, 인테리어가 얼마. 전체를 합산하면 작은 금액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겁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숫자들이 저한테 뭔가를 해볼 수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어요. 나경 씨가 다시 말했어요. 지금 아니면 저 자리 바로 나가요. 공인중개사 말로는 이번 주 안에 다른 데서 보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노트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같이 잡아만 두면 돼요. 성호 씨는 운영 쪽만 봐주셔도 돼요. 그 말이 귀에 꽂혔어요. 운영 쪽만 봐주셔도 된다는 말. 공장에서 34년 동안 설비를 봐온 사람한테 공간 운영을 맡아달라는 말이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누가 저한테 뭔가를 맡긴 적이 있었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경 씨는 저한테 역할을 줬습니다. 자리를 줬어요. 저는 그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크게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해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래 굶주린 그 감각이 저를 앞으로 밀어낸 거예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어요. 정희 씨는 거실 바닥에 앉아 양말을 개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하나씩 뒤집어 쌓는 손길이 아주 조용했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면서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상가를 보러 갔다는 것,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 누군가와 같이 해보려고 한다는 것. 그런데 그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정희 씨한테 말을 꺼내면 어떻게 될지가 눈에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그게 뭐냐고, 누구랑 하는 거냐고, 돈은 얼마나 들어가는 거냐고. 설명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설명하기 싫었어요. 나경 씨가 줬던 그 설렘을 정희 씨 앞에서 꺼내면 뭔가 쪼그라드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통장을 꺼냈습니다. 퇴직금 일부가 들어있는 통장이었어요. 도장도 꺼냈습니다. 한참을 보다가 다시 넣었어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보자고.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나경 씨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성호 씨, 이번 주 안에 결정 안 하면 저도 포기해야 할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한테 오늘 연락 와서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어요. 여기서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가 자꾸 머릿속에서 그려졌습니다. 나경 씨가 실망하는 표정, 탁구장에서 어색해지는 분위기, 성호 씨라고 불러주던 목소리가 사라지는 것. 그게 싫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이미 신호였는데 저는 그때 그걸 몰랐습니다. 은행에 갔어요. 창구 앞에 앉아서 이체 신청서를 썼습니다. 손이 아주 조금 떨렸어요. 그게 설레서 떨리는 건지 불안해서 떨리는 건지를 저는 구분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구분하면 멈출 것 같았거든요. 이체 확인 버튼을 눌렀어요. 잠깐 사이에 문자가 왔습니다. 나경 씨한테서였어요. 성호 씨 고맙습니다. 진짜 잘해봅시다. 딱 그 한 줄이었어요. 저는 그 문자를 보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창구를 나오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뭔가를 시작했다는 기분이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처음으로 뭔가를 시작한 것 같은 기분. 집에 오는 길에 동네 슈퍼 앞을 지나쳤어요. 이상하게 평소보다 주변이 밝아 보였습니다. 하늘도 높아 보이고 바람도 괜찮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감각. 그런데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 감각이 스르르 가라앉았어요. 정희 씨가 부엌에 있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냄비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고 정희 씨는 등을 보인 채로 서 있었습니다. 저를 봤는지 안 봤는지 돌아서지 않았어요. 저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정희 씨는 조용했어요. 국을 한 그릇 다 먹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없었어요. 숟가락 소리만 났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잠깐 났다가 멈췄어요. 그날 밥상 맞은편에 앉은 정희 씨 얼굴을 제대로 봤나 싶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대로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 뒤로 나경 씨는 더 자주 연락이 왔어요. 인테리어 업체 미팅이 있다고 같이 가줄 수 있냐고. 커피 머신 종류를 골라야 하는데 같이 봐줄 수 있냐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같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때마다 저는 이미 거기 가 있는 기분이었어요. 식사도 자연스럽게 나경 씨와 하는 날이 늘었습니다. 제가 내는 날이 많았어요. 이상하게 그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같이 하기로 한 거니까 이 정도는 당연한 거라고. 그때 저는 그 당연함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첫 송금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어요. 나경 씨는 이제 더 자주 연락을 했고 더 자연스럽게 다음 일정을 만들었습니다. 뭔가를 결정할 때마다 성호 씨 생각은 어때요? 를 물어봤어요.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의견을 묻는 사람이 생겼다는 게 그게 제가 원한 전부였으니까요. 이름을 불러주고 의견을 묻고 가치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써주는 사람. 퇴직하고 나서 그 감각이 얼마나 고팠는지를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그 고품이 저를 얼마나 쉽게 움직이게 하는지도. 하지만 그걸 안 게 너무 늦었습니다. 첫 송금이 끝나고 나서 한동안은 괜찮았어요. 나경 씨는 인테리어 업체를 알아보고 있다고 했고
커피 머신 카탈로그를 보내줬고 탁구 로봇 기기 영상 링크도 보내줬습니다. 뭔가가 진짜로 굴러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 링크들을 하나씩 열어보면서 이건 어떤 것 같다. 저건 가격 대비 어떤지 모르겠다. 나름대로 의견을 달아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게 재밌었어요. 오래 안 했던 짓이었거든요. 뭔가를 검토하고 의견을 내고 결정에 참여하는 것. 그런데 그 평온함이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송금을 한 지 2주쯤 지났을 때였어요. 나경 씨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성호 씨, 인테리어 업체에서 견적이 처음보다 좀 올라왔어요. 자재값이 올랐다고 하는데 추가로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얼마냐고 물었어요. 나경 씨가 금액을 말했습니다. 처음 얘기보다 꽤 올라 있었어요.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런데 나경 씨가 말을 이었어요. 저도 너무 미안한데요. 요즘 자재값이 다 올랐대요. 업체를 바꾸면 일정이 밀리고 그러면 임대료만 더 나가거든요. 그 말이 맞기도 했습니다. 일정이 밀리면 임대료는 계속 나가는 거니까요. 저는 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또 송금을 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인테리어 추가비가 한 번 더 생겼습니다. 이번엔 화장실 배관 공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 다음엔 에어컨 교체 얘기가 나왔습니다. 기존 에어컨이 상업 공간에는 용량이 부족하다고 새로 달아야 한다고 했어요. 커피 머신도 처음에 보던 것보다 한 단계 위 모델로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 모델은 하루 사용량을 감당 못할 수 있다고. 탁구 로봇 기기도 성금을 먼저 넣어야 납품이 된다고 했어요. 명목은 매번 달랐어요. 그런데 방향은 하나였습니다. 돈이 더 필요하다는 것. 나경 씨는 늘 미안한 표정이었어요.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성호 씨한테 이런 말 꺼내기가 너무 죄송하다고,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그 말이 진심처럼 들렸어요. 억지로 꾸민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번 괜찮다고 했어요.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어느 날 나경 씨가 말했습니다. 성호 씨, 여기서 멈추면 지금까지 넣은 것도 애매해져요. 그 말이 딱 가슴에 박혔어요. 지금까지 넣은 것.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이미 얼마를 넣었는지가 머릿속에서 계산됐습니다. 그 금액이 떠오르니까 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그만두면 그게 다 날아가는 거니까. 조금만 더 하면 된다는 말이 나경 씨 입에서 나오기도 전에 제 머릿속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넣었어요. 몸도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이 얕아졌어요. 새벽에 눈이 떠지면 머릿속에서 숫자가 굴러갔습니다. 지금까지 얼마 들어갔고 앞으로 얼마가 더 필요하고 언제쯤 오픈이 되는 건지. 계산이 맞아 들어가는 것 같으면 잠깐 안도가 됐다가 또 다른 변수가 떠오르면 다시 뒤척였어요. 체육관에 가는 것도 점점 체력이 달렸습니다. 탁구를 치다가 어지러운 느낌이 오는 날이 있었어요. 계단에서 잠깐 손잡이를 잡고 멈춰 선 적도 있었습니다. 숨이 조금 찼어요. 예전엔 이 계단을 그냥 올라갔는데 그때부턴 한 번씩 멈추게 됐습니다.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쉰 날도 있었어요. 캔커피를 하나 사서 뚜껑을 딸 때 손등이 보였습니다.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어요. 오래된 손이었습니다. 34년을 공장에서 쓴 손. 그 손으로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싶었어요. 잠깐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런데 오래 붙들지 않았어요. 나경 씨가 오픈만 하면 성호 씨 표정이 달라질 거라고 했으니까.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서는데 식탁 위에 뭔가 놓여 있었어요. 투명 파일이었습니다. 서류를 넣는 그 얇은 파일이요. 안에 종이가 여러 장 들어 있었어요. 저는 처음엔 정희 씨 서류인가 싶어서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파일 위에 아무 말이 없이 그냥 놓여 있는 게 이상했습니다. 집어들었어요. 첫 장은 카드 사용 내역이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어요. 체육관 근처 카페 이름, 분식집 이름, 이름 모를 커피숍들.
날짜를 보니까 제가 탁구장을 주 4회로 늘린 뒤부터였습니다. 꼼꼼했어요. 빠진 날짜가 없었어요. 두 번째 장은 계좌 이체 확인증이었습니다. 손이 멈췄어요. 제가 나경 씨한테 보낸 금액들이 날짜별로 나와 있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인테리어비라고 한 것, 에어컨 교체비라고 한 것, 커피 머신 성금이라고 한 것. 전부 다 거기 있었습니다. 제가 흘려보낸 돈들이 한 장 안에 정리돼 있었어요. 세 번째 장에는 상가 위치를 손으로 메모한 종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나경 씨한테 문자로 받아서 메모해뒀던 주소였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 동네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 옆엔 체육관 주차권 영수증도 있었고 카페 영수증도 있었습니다. 제가 무심코 버린 것들, 주머니에서 꺼내놓은 것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파일을 넘기는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장이었어요.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는데 프린트가 아니라 손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정희 씨 글씨였어요. 반듯하고 눌러 쓴 글씨.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집에서는 언제부터 말을 끊었는지 나는 날짜가 기억난다.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그 문장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앉지도 못하고 파일을 내려놓지도 못하고 그 짧은 문장이 긴 말보다 더 많은 걸 담고 있었어요. 따지는 말도 아니고 화내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이었어요. 정희 씨는 그냥 사실을 적어뒀어요. 그러고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먼저 말을 안 했는지, 밥상에서 먼저 입을 연 게 언제였는지, 정희 씨가 뭔가 물어봤을 때 제대로 대답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났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 집에서 말을 끊었는지를 내가 기억 못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날짜가 기억난다는 거니까요. 정희 씨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물 흐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파일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정희 씨 등을 봤어요.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냐고, 왜 이런 걸 모아뒀냐고, 아니면 미안하다고. 그런데 아무 말도 안 나왔어요. 정희 씨는 설거지를 다 하고 행주로 손을 닦았습니다. 저를 한번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화난 눈이 아니었어요. 슬픈 눈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는 눈이었어요. 다 알고 있다는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식탁 위에 파일이 그대로 있었어요. 저는 다시 한번 그 파일을 들여다봤습니다. 날짜가 적힌 카드 내역, 이체 확인증, 손으로 쓴 짧은 메모. 정희 씨가 이걸 언제부터 모은 건지, 어떤 마음으로 날짜를 적어가면서 모은 건지, 그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나경 씨한테 돈을 보낼 때 손이 조금 떨렸는데 그게 설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그 파일 앞에서 떨리는 건 설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서운 거였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방에서 정희 씨가 먼저 잠든 것 같았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게 났어요. 저는 천장을 보면서 오래 누워 있었어요. 파일 안에 있던 숫자들이 자꾸 머릿속에서 어른거렸습니다. 내가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그게 지금 어디에 있는 건지. 그런데 이상하게 나경 씨한테 연락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오히려 더 고요한 곳에서 뭔가가 천천히 식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어요. 밥상에 앉으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습니다. 발신인을 보니까 딸 수진이었어요. 수진이가 먼저 문자를 보내는 일이 많지 않았거든요. 뭔가 싶어서 열어봤습니다. 아버지, 오늘 통화 가능해요? 짧은 문자였어요. 저는 잠깐 식탁을 봤습니다. 정희 씨는 부엌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안부 인사가 짧게 오고 가더니 수진이가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요즘 집에서 무슨 일 있어요? 그 목소리가 낮았어요. 걱정하는 건지 이미 아는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그냥 운동하고 지낸다고.
수진이는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그래요. 잘 지내요, 아버지.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낯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지내요가 그냥 인사말이 아니라 다른 말 같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이미 뭔가가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저만 몰랐습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일찍 눈이 떠졌어요. 창밖이 아직 어스름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창틈으로 조금 들어오고 있었어요. 정희 씨는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고른 걸 보니 깊이 잠든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숨소리를 들으면서 천장을 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나경 씨한테 보낸 돈이 자꾸 떠올랐어요. 인테리어비, 에어컨 교체비, 커피 머신 성금, 탁구 기기값. 명목은 다 달랐는데 방향은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놓여 있던 그 투명 파일도 떠올랐어요. 정희 씨 글씨로 적힌 그 짧은 문장도요. 집에서는 언제부터 말을 끊었는지 나는 날짜가 기억난다. 그 문장이 밤새 머릿속에서 나갔다 들어왔다 했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고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커튼 사이로 새벽빛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었어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났어요.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공장 34년, 집에서는 밥 먹고 자고 아내와는 말이 줄고 자식들은 각자 살고 퇴직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갈 곳이 없고 밥상에서 할 말이 없고 하루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비어 있는 하루를 탁구장이 채워줬고 나경 씨가 채워줬어요. 그 공간에서만큼은 제가 쓸모 있는 사람 같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돈은 나갔고 집에서는 말이 없고 정희 씨는 날짜를 기억하고 있고 그 생각이 꼬리를 물다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렀어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차라리 내가 먼저 말을 꺼내는 게 낫지 않냐고. 끌려다니는 것보다 내가 먼저 결정하는 게 낫지 않냐고. 그게 자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아침 밥상에서였어요. 정희 씨가 된장국을 올려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다가 내려놨어요. 정희 씨를 봤습니다. 정희 씨는 국을 뜨고 있었어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어요. 나도 이제 내 인생 좀 살겠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정희 씨가 숟가락을 멈췄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평생 공장만 보고 살았으면 됐지 않냐고. 이제 나도 하고 싶은 거 좀 하면서 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말을 하면서 눈이 자꾸 흔들렸어요. 목소리는 컸는데 눈이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떳떳하지 못한 게 눈에서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정희 씨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한참을 듣고 있었어요. 제가 말을 이어가는 동안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환하지 않았어요. 놀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이 오히려 더 불편했어요. 소리라도 질러주면 저도 맞서서 뭔가를 쏟아낼 수 있었을 텐데. 정희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밥상 앞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국이 식어가고 있었어요. 잠깐 뒤에 정희 씨가 다시 나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봉투를 봤어요. 흰 봉투였는데 두툼했습니다. 정희 씨가 말했어요. 한번 봐요.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서 봉투를 열었어요. 서류가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첫 장은 협의이혼 안내문이었어요. 법원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장은 재산 정리 메모였어요. 집, 통장, 각자 가져갈 것들이 항목별로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정희 씨 거주 계획이 짧게 적혀 있었어요. 어디서 살 건지, 어떻게 생활할 건지 다 차분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보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제가 먼저 이 인생 살겠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정희 씨는 이미 그 이유를 준비해뒀던 거였습니다. 제가 결정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이미 다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목이 잠겼습니다.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뭘 말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고 하면 지금까지 한 말이 다 거짓이 되는 것 같고 그냥 하겠다고 하면 이게 진짜 맞는 건지도 몰랐어요. 정희 씨가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 공기가 달라졌어요. 말이 더 줄었습니다. 줄었다기보다 없어졌어요. 아침에 밥상이 차려져 있으면 각자 먹었고 저녁에는 제가 없는 날이 많았습니다. 정희 씨는 더 이상 먹고 오면 말이라도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놔뒀습니다. 그게 더 무거웠어요. 법원 복도에 가게 된 건 그로부터 얼마 안 돼서였습니다. 형광등이 하얗게 켜진 복도였어요. 플라스틱 의자가 줄지어 있었고 번호표를 뽑아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서 번호표를 들고 있었어요. 옆에 정희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 복도가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번호가 불릴 때까지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조금 깜빡거렸어요. 복도 저편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잠깐 났다가 멈췄습니다. 서류를 들고 지나가는 사람, 전화를 받으며 걷는 사람. 세상은 평소처럼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만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아들 현우가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딸 수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저한테 짧게 고개를 숙이고 정희 씨 옆에 앉았어요. 정희 씨한테 뭔가 낮게 말하는 것 같았는데 저한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잠깐 뒤에 현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현우를 봤어요. 현우가 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다 정리했어요. 그게 다였어요. 더 아무 말도 없이 현우는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화가 나야 하는데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억울해야 하는데 억울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비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이 집 바깥 사람이 됐다는 걸 현우 목소리로 확인한 것 같았어요. 정희 씨 혼자 다 정리했다는 그 말이 오래 귀에 맴돌았어요. 절차가 끝나고 나서 갈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미리 알아본 곳이 있었어요. 동네에서 멀지 않은 원룸이었습니다. 작은 고시원 비슷한 건물이었는데 방이 아주 좁았어요. 문을 열면 바로 싱크대가 있고 그 옆에 침대가 있었습니다. 싱크대에서 물을 틀면 물소리가 침대까지 울렸어요. 창문은 작았고 바깥이 보이긴 했는데 옆 건물 벽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짐을 옮기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큰 짐은 없었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통장, 도장. 박스 2개였어요. 그걸 들고 그 좁은 방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발이 잘 안 떨어졌습니다. 억지로 들어갔어요. 첫날 밤이었습니다. 방에 불을 켰는데 너무 밝았어요. 형광등이 하얘서 눈이 부셨습니다. 불을 끄니까 너무 어두웠어요. 침대에 누웠는데 익숙하지 않은 냄새가 났습니다. 퀴퀴하다기보다는 그냥 낯선 냄새였어요. 이 방에 제 냄새가 없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어요. 나경 씨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 정리됐다고, 이제 진짜 시작해 볼 수 있겠다고. 잠깐 뒤에 답장이 왔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딱 그 한 줄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면서 가슴이 뛰어야 하는데 뛰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늘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라는 말이 왜 그렇게 차갑게 읽히는 건지 몰랐어요. 설레야 할 문장인데 이상하게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아까보다 눈이 어둠에 익어서 이제 천장이 보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흰 천장이었습니다. 집 천장에는 형광등 주변에 얼룩이 있었어요. 오래된 얼룩인데 저는 그게 언제 생긴 건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늘 거기 있었어요. 근데 이 방 천장에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그 깨끗함이 더 낯설었어요. 몇 날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편의점에서 뭔가를 사다 먹었어요. 김밥이거나 삼각김밥이거나. 낮에는 동네를 걷다가 들어오고 저녁에도 비슷했습니다. 나경 씨한테서는 연락이 왔어요. 이것저것 물어보는 문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짧게 답했어요. 그러다가 며칠 뒤였습니다. 나경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상가 계약을 확정하려면 마지막으로 추가금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번엔 금액이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넣은 것보다 컸어요. 저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나경 씨가 말을 이었어요. 나경 씨 쪽에서 낼 수 있는 건 다 냈는데 이번 건은 성호 씨가 좀 도와주셔야 할 것 같다고. 은행에서 대출을 알아보면 어떻겠냐고. 요즘 중장년 대상 소액 대출 상품이 있다고 했습니다. 대출.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좁은 방이 더 좁아지는 것 같았어요. 숨이 조금 막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나경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성호 씨, 여기까지 왔는데 이 마지막만 넘으면 진짜 끝이에요. 오픈하면 성호 씨도 달라지실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 말이 귀에 걸렸어요. 이혼까지 했습니다. 집에서 나왔어요. 이 좁은 방에 혼자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 이 한 번을 못하면 정말 다 날아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이 저를 또 밀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식어 있었어요. 창밖에선 지나가는 사람들 발소리가 났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혼자 그 좁은 방에 앉아서 내일 은행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를 그때는 몰랐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알면 멈춰야 하니까요. 그리고 멈추면 이 좁은 방에서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눈을 감았습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대기 번호가 꽤 됐어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옆에는 젊은 여자가 서류를 들고 앉아 있었고 맞은편엔 나이 든 남자가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다들 자기 일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자기 일로 온 사람이었어요. 번호가 불렸습니다. 창구 앞에 앉았어요.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면서 물어봤습니다. 목소리가 사무적이었어요. 대출 목적이 어떻게 되세요? 사업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직원이 화면을 보면서 몇 가지를 더 물어봤어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그러다가 직원이 잠깐 멈추더니 저를 봤어요. 어르신, 정말 필요하신 거 맞죠? 그 말이 이상하게 귀에 걸렸습니다. 사무적인 말인데 왜인지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직원은 그냥 절차상 확인하는 거였겠지만 저는 그 질문 앞에서 잠깐 멈칫했어요. 정말 필요한 거냐고. 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서류를 들여다보는 척했어요. 그리고 네, 필요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직원은 더 묻지 않았어요. 서류를 내밀었고 저는 사인을 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어요. 설레서 떨리는 건지 무서워서 떨리는 건지를 저는 이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무서운 거였어요. 그런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인을 끝까지 했어요. 대출금이 입금됐습니다. 남아있던 예금과 합쳐서 나경 씨한테 보냈어요. 이체 확인 문자가 왔습니다. 그 문자를 보는데 손가락 끝이 차가웠어요. 은행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자동문 앞 유리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잠깐 그 얼굴을 봤어요. 낯설었습니다. 제 얼굴인데 낯설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볼이 꺼졌고 눈밑이 어두웠어요. 머리카락도 더 새어 보였습니다. 34년을 공장에서 쓴 얼굴이 이 몇 달 사이에 더 늙어버린 것 같았어요. 발걸음을 뗐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데 다리가 무거웠어요. 늘 다니던 길인데 그날따라 길이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핸드폰을 봤어요. 나경 씨한테서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체를 했으니까 확인했을 텐데 고맙다는 말도 없었어요.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바쁜 거겠지 싶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나경 씨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오던 문자가 줄었어요. 제가 먼저 보내면 늦게 답이 왔고 내용도 짧았습니다. 오픈 준비는 잘 되고 있냐고 물으면 조금 더 기다려 달라는 말이 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하면 요즘 여러 가지가 겹쳤다고 했습니다. 언제쯤 되냐고 물으면 곧 연락하겠다고 했어요. 곧이라는 말이 며칠이 됐습니다. 며칠이 일주일이 됐어요. 탁구장에 가봤습니다. 나경 씨가 안 보였어요. 공 튀는 소리는 평소처럼 났는데 나경 씨 자리만 비어 있었습니다. 평소에 나경 씨가 앉던 자리, 수건 챙기던 자리, 처음 왔을 때 저한테 손목 힘이 좋다고 했던 그 자리가 그냥 비어 있었어요. 운동을 끝내고 나오는데 다른 회원이 말을 걸었습니다. 최 선생님 요즘 안 나오시네요? 저는 그냥 바쁘신가 보다 했습니다. 더 말을 잇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경 씨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연결이 됐어요. 신호가 갔습니다. 그런데 받지 않았어요. 한 번 더 했습니다. 역시 안 받았어요. 문자를 보냈어요.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어요. 전화를 했는데 이번엔 연결이 안 됐습니다. 없는 번호라는 안내 음성이 나왔어요. 저는 그 음성을 한 번 더 들었습니다. 없는 번호. 다시 눌렀어요. 없는 번호. 번호가 끊겼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됐습니다. 생각이 안 났어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좁은 방 가운데 서서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창밖에선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며칠 뒤에 상가를 찾아갔습니다. 그 골목이었어요. 세탁소, 철물점, 오래된 부동산, 그리고 나경 씨와 함께 셔터를 올리고 들어갔던 그 자리. 가보니까 셔터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옆 부동산에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저기요, 맞은편 공실 계약된 거 아닌가요? 부동산 아주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거기요? 계약된 적 없어요. 오래 비어있는 자리예요.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계약된 적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는 데도요. 저는 잠깐 서 있다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최근에 누가 보러 오거나 한 적 없냐고.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도 안 왔어요. 한동안 문의도 없었는데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셔터 앞에 섰어요. 먼지 앉은 셔터였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처음부터 이 자리엔 계약 같은 건 없었던 거였습니다. 나경 씨와 함께 이 셔터를 올리고 들어갔던 날, 탁구대 놓을 자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던 날, 노트에 적어온 예상표를 펼치던 날, 그 모든 게 그냥 그림이었어요. 저는 한참을 그 셔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화가 나야 했어요. 소리를 질러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셔터에 손을 한번 얹었다가 떼고 돌아섰어요. 걸어오는 길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 뒤로 몇 달이 흘렀어요. 생활비가 필요했습니다. 대출 이자도 나갔어요. 통장에서 매달 이자 빠진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처음엔 그 문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쿵했는데 나중엔 그냥 무감각해졌어요. 그냥 오는 문자였습니다. 일자리를 알아봤어요. 66 이력서를 쓰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습니다. 34년을 공장에서 일했는데 그걸 종이 한 장에 쓰고 나면 저한테 남는 게 뭔지를 모르겠었어요. 여러 군데 넣었습니다. 답이 안 오는 곳도 있었고 나이 때문에 안 된다는 곳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상가 건물 새벽 청소 일을 하게 됐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알람 없이도 눈이 떠졌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퇴직하고 나서도 이혼하고 나서도 이 좁은 방에 혼자 와서도 몸은 새벽에 깨어났어요. 34년이 몸에 박혀 있었습니다. 청소복을 입고 나갔어요. 상가 건물 앞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반쯤 내려진 셔터를 올렸습니다.
삐거덕거리는 소리가 새벽 골목에 울렸어요. 안으로 들어가면 어두웠습니다. 벽 스위치를 손으로 더듬어 켰어요. 형광등이 하나씩 켜지면서 복도가 밝아졌습니다. 밀대를 들었어요. 복도 바닥을 밀었습니다. 화장실 바닥에 물을 뿌리고 밀었어요. 구석에 쌓인 쓰레기 봉투를 끌어내서 입구에 세워놓고 유리문을 닫고 계단 손잡이를 닦았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대로 움직였어요. 생각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게 좋았어요.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데 주머니에서 진동이 왔어요. 문자였습니다. 이자 빠져나갔다는 문자였어요. 이번 달도 어김없이 왔습니다. 화면을 보다가 주머니에 넣었어요. 발걸음을 뗐습니다. 좁은 방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동네 골목을 걷는데 저편에 불이 켜진 공간이 보였습니다. 작은 건물 1층이었어요.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안에 탁구대가 있었습니다. 2대였어요. 벽에는 선반이 있었고 구석에 커피 머신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경 씨가 그림으로 말하던 그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나경 씨가 없었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희 씨였습니다. 정희 씨가 안에서 선반 위 물건을 닦고 있었어요. 그 옆에 아들 현우가 있었습니다. 탁구대 옆에서 뭔가를 조립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말을 주고받는 게 보였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유리문 밖에 서 있었어요.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야 하나 싶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했습니다. 정희 씨가 저를 보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현우는 어떤 눈으로 볼까? 그 생각을 하다가 발이 더 무거워졌어요.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그 공간이 제가 꿈꿨던 공간이었어요. 탁구대 2대, 커피 머신,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자리. 나경 씨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설명하던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을 만든 건 나경 씨가 아니었어요. 정희 씨였습니다. 현우였어요. 제가 나가 있는 동안 제가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들이 만든 거였습니다. 말없이 맞춘 일상의 박자가 거기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유리문에 손을 대지도 않았어요. 그냥 바깥에서 봤습니다. 정희 씨가 선반을 다 닦고 돌아서더니 현우한테 뭔가 말을 했어요. 현우가 고개를 들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유리문 너머로 보였어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골목을 걸었어요. 발소리만 났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주머니에 손을 넣었더니 핸드폰이 잡혔습니다. 이자 문자가 와 있는 핸드폰이요. 좁은 방으로 돌아왔어요.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하얗게 켜졌어요.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싱크대, 침대, 작은 책상.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새 통장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만든 통장이었어요. 잔액이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도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어요. 볼펜을 들었습니다. 통장 표지 안쪽 여백에 제 이름을 적었어요. 배성호. 누군가와 시작하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불러줄 이름도 아니었어요. 그냥 저 혼자 감당해야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볼펜을 내려놨어요. 그 순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제가 원한 게 뭔지를요. 새 여자가 아니었어요. 새 사업도 아니었습니다. 탁구장도 커피 머신도 실내 운동 카페도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누군가 제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이 그리웠던 겁니다. 성호 씨 하고 다정하게 기다렸다는 듯이 그 한마디가 고팠던 거예요. 그 고품이 얼마나 컸으면 통장을 열고 이체 버튼을 눌렀는지, 이혼 서류에 사인을 했는지, 집에서 나왔는지. 그런데 그 대가가 너무 컸어요.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팝상 맞은편 자리가 없어졌어요. 현우 목소리가 없어졌고 수진이 문자가 없어졌습니다. 정희 씨가 날짜를 기억하면서 조용히 쌓아두던 그 마음도 제가 끊어버린 거였어요. 이름 하나가 그리워서 박자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통장을 서랍에 넣었어요. 창밖이 조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지나가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그 빛이 창틈으로 들어오는 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 또 새벽에 일어나야 한다고. 셔터를 올리고 불을 켜고 밀대를 들어야 한다고. 그게 내일의 전부라고. 그래도 일어날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거라는 확신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라도 일어날 겁니다. 몸이 기억하는 시간에 눈을 뜨고 나가고 움직일 거예요. 그것만큼은 아직 제 것이니까요. 통장에 적힌 이름처럼 이제는 혼자 감당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게 외롭다는 것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외로움을 누군가 불러주는 이름으로 채우지 않을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이 몸이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새벽빛이 방 안으로 조금 더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면서 오래 앉아 있었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에게 한 줄 응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마음까지 함께 전해두겠습니다.